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 명월관에서도 성초희는 단연 별종으로 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일패기생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따라붙었으나 정작 초의 자신은 그 명예를 쇠똥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 사내들의 실없는 농담과 무거운 술잔을 벗어던지고 제 발로 이 지긋지긋한 기생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보아라, 저 가증스러운 작태들을. 나라를 위한다 떠드는 저 입들이 술 한 순배에 서로를 물고 뜯는구나. 쉬 언니, 누가 듣겠어요. 옆자리의 동기워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지만 초희는 들은 채도 않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임금 이환이 주재하는 대연회가 한창인 밤이었습니다. 온갖 진귀한 풍악과 춤사위가 어지럽게 펼쳐졌지만 초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한바탕 소란스러운 광대 노름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밤 받을 화대, 그리고 그 돈으로 자유에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를 셈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속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월영이 몸보신 하셔야지요라며 건넨 찹쌀떡이 문제였을까요? 꾸르륵 뱃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신호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세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아랫배에서는 금방이라도 천지를 뒤엎을 듯한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아뿔싸 하필 지금이라니. 제기랄. 초희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마당에 자리를 뜰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온 정신을 아랫도리에 집중하며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내려 애썼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위태로운 방어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은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푸욱! 고요를 깨트리는 요란하고도 불경한 소리.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초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의지를 배반하고 터져나왔습니다. 향긋한 난초향과 주향이 가득했던 연회장에 삽시간에 지독하고도 원초적인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풍악이 멎고 춤사위가 멈추었습니다. 좌중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소리의 근원지 성초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새하얀 비단 치마 아래로 망측하게 번져가는 누런 흔적. 그것을 발견한 누군가 헉 하고 숨을 삼켰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 전현이 감히 어전에서 사색이 된 신하들의 경악과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월영은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용상에 앉은 임금 이환은 미동도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서 성초희는 자신의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똥싼 기생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대소신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성초희의 목을 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종묘사직의 근간을 뒤흔든 불경죄여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대역죄라는 것이었지요. 당장 저작거리에 내걸어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라는 험악한 말들이 며칠 밤낮으로 어전회의를 채웠습니다. 허나 정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임금 이환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 아무런 답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답답해 속이 터질 노릇이었지만 감히 지존의 속내를 재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찌 알았을까요? 매일같이 완벽한 군주로 살아야 했던 사내의 마음에 어떤 균열이 일어났는지를 말입니다. 이환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예법과 의무로 짜인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심지어는 하품 한 번조차도 정해진 법도를 따라야 했지요.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그 지엄한 굴레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인간 이환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첨과 충언은 늘 과장되었고 궁녀들의 미소는 하나같이 교과서 같았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박제된 인형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성초희가 그 모든 가식을 비웃듯 거대한 똥덩어리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추하고 불경스러웠으나 동시에 기묘할 정도로 생생하고 솔직했습니다. 그 기생을 살려둘 것입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이환이 내린 결론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하자 이환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기생은 살아서 이 궁궐에서 가장 추하고 낮은 곳에 머물며 자신의 죄를 매일같이 곱씹게 될 것입니다. 짐은 그 기생을 살아있는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궁인들에게 기강과 예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생각이요. 그러니 이는 벌이 돼 벌이 아닌 것이요. 실로 해괴하고도 기막힌 논리였으나 임금의 결심이 워낙 단호하니 신하들도 더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초희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궁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버려진 별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환은 용포를 벗고 허름한 내시복으로 몸을 갈아입었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충동, 마치 뜨거운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그는 어둠을 뚫고 초희가 있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싸늘한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초희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인기척에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웬 멀대같이 키만 큰 내시 하나가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웬 놈이냐? 밥 갖다 주러 왔으면 놓고 꺼지고 똥 치우러 왔으면 어서 치우고 썩 나가거라. 악에 바친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떤 꾸밈도 두려움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분노. 이환은 질책 대신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 앞에서는 굳이 지존인 척 위험을 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하의 명을 받들어 아씨의 옥체는 강령하신지 살피러 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초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체는 무슨 놈의 옥체? 살아는 있는지 목은 잘 붙어 있는지 보러 왔다는 말이렸다? 그래, 똑똑히 보고 가서 내 놈의 상전께 아뢰어라. 아직은 숨이 붙어 있더라고. 허나 이따위로 며칠 더 두었다간 목이 날아가기 전에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왜 말이 없느냐? 내시라는 작자가 입만 살아서는 정이 그리 아뢰기가 못하면 이것이라도 전하거라. 이 성초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으니 그날 그 요망한 찹쌀떡을 내게 먹인 여자를 찾아 똑같이 먹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저승에 가서도 눈을 감지 않겠느냐. 초희는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불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이환은 대답 대신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채 울분을 터뜨리는 여인의 얼굴에서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저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심장 소리를 듣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첫 만남의 밤은 얼어붙었던 왕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지고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별채를 찾는 수상한 내시의 방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초희도 그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할 뿐 별다른 해코지를 하지 않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도간에 든 쥐 신세,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지요. 그녀에게 이 말 없는 내시는 답답한 궁 생활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창구와도 같았습니다. 여봐라 멀대.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며칠 전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금올령을 내렸다지. 웃기지도 않는 소리야. 정작 필요한 건 곡간을 열어 쌀을 푸는 것인데 높으신 양반들은 제곡간 채우기에만 바쁘니. 쯧쯧 임금이라는 작자도 딱 하기는 매한가지지. 신하들 등살에 치여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허수아비 신세일 테니. 초희는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낮에 전해들은 궁궐 소식을 안주 삼아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화는 차마 자신이 그 허수아비 임금이라고는 말하지 못한 채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충신들의 직언보다도 날카롭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기방에서 겪었던 희로애락을 마치 어젯밤 꿈 이야기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애송이 도령은 제 품에 안겨 다른 정인을 그리워하며 울더구나. 그러고는 제 어미에게 받은 놀이개를 술값으로 냈지. 또 어떤 늙은 대감은 제 아들뻘 되는 동기에게 춘화도를 그려달라며 희롱하기도 했고, 사내들이란 참으로 한심하고도 가여운 존재들이야. 안 그러냐? 이화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을 그저 유흥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지,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이토록 적나라하고 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정회의에서 노비와 기생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왕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기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화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 상전께서는 늘 홀로 계신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분은 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우시지. 초희는 말없이 차를 따르다가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상전께 이리 전하거라. 용상에 앉아 발 아래를 굽어보니 백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틈에 섞여 그들과 눈을 맞춰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법이라고. 그리고 외로울 땐 그냥 외롭다 말해도 괜찮다고. 그 순간 이화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찮다.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왕은 늘 괜찮아야만 했고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초희가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무엇이냐? 꿈이라니요? 사내놈이 꿈도 없이 사는 게냐? 내 꿈은 말이다.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배를 한 척 사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금강산도 가보고 제주도라는 섬에도 가보는 게지. 사내들의 비위나 맞추는 기생 노릇은 이제 신물이 난다. 창밖의 달을 보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설렘과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화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낱 똥싼 기생이라 손가락질 받는 저 여인의 꿈을 이 나라의 임금인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주겠노라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기묘하고도 따스한 감정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궁궐의 담벼락에는 흉흉한 소문들이 이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폐하께서 밤마다 귀신에 홀려 어딘가로 향하신다더라. 부정한 기운이 궁의 용맥을 해하고 있다더라. 실체 없는 말들은 사리부터 이환의 옥좌를 흔드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낮 동안 정무에 시달린 이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그늘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초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을 찾아오는 멀대 내시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무심코 스치는 옷자락에서는 미세한 용연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용포에만 사용된다는 지엄하고도 귀한 향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귀한 상전을 모시는 탓이려니 넘겼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어느 비오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채 별채로 들어선 그의 소매 끝으로 힐끗 드러난 속적삼에 아로 새겨진 5 발톱용의 자수. 그것은 오직 지존만이 입을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순간 초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냈던 불경한 말들, 허수아비 임금이라 조롱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내가 그 허수아비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고. 낯빛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여느 때처럼 툭 던진 초희의 질문에 이화는 지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요 며칠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시겠지요. 온종일 그 잘난 상전의 시중을 드느라 고단하실 테니. 초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찻잔을 내미는 그의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붓을 잡느라 곱게 박인 굳은 살, 정갈하게 다듬어진 손톱. 그것은 결코 막리를 하는 내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나리라니요. 나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시라고 하기엔 너무 귀한 향내가 나고 그 손은 글 읽는 선비의 손과 같으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아직 죽지 않았답니다. 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추궁에 이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초희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기생년이 폐하를 앞에 두고 온갖 불경한 말을 쏟아내는 꼴이 그리도 우스우셨냐는 말입니다. 일국의 지존께서 행차하시어 이 성초희의 넋두리를 안주 삼아 밤샘 광대 노름을 벌이니 즐거우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오. 다급하게 외친 이환이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초희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를 가여이 여겨 일이 기만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룻밤 유희가 필요하셨던 겁니까?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엉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던 유일한 벗이라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낱 연극이었다니. 그가 보여준 다정함과 고뇌마저도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환 역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다가설 수 있었던 여인. 그녀에게만큼은 진실하고 싶었으나 결국 가장 큰 거짓으로 그녀를 상처 입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초희야.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초희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교감은 한순간에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서의 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멀대 내시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나라의 임금이 있었고 그 앞에는 똥 싼 기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신분의 벽은 그 어떤 성벽보다도 높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내시복의 사내는 별채를 찾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이제 그 기다림이 부질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멀대 내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낱 기생의 말에 귀 기울여주던 사내의 다정함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지존, 임금 이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멍하니 창밖을 보며 초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궁궐을 휩쓸었습니다. 임금이 부정한 기생에게 홀려 밤마다 궁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 즉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비는 인정전 편전으로 왕을 불러들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주상, 이게 다 어찌된 일입니까? 일국의 지존께서 감히 어전에서 똥을 싼 부정한 계집에게 빠져 이 나라의 국통을 어지럽힌다는 말이 정녕 사실이냔 말입니다. 이환은 굳은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초희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의 침묵의 대비는 더욱 기가 막힌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의 용상과 그 계집의 목숨,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장 기생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하지 않으신다면 이 어미가 먼저 머리를 풀고 석고대죄를 할 것이며 종친과 모든 신료들 역시 전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한참 만에 이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는 짐이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해주었고 짐이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보시기엔 그저 부정한 기생일지 모르나 짐에게는 스승이자 벗이었으며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미치셨습니까, 주상? 기생 따위를 스승이자 벗이라니요. 그것이 주상께 무슨 요사스러운 주술이라도 부린 것입니까? 그 아이는 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웃어주고 때로는 질책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를 잃는 것은 짐의 세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허니, 어마마마, 제게 선택을 강요치 마시옵소서. 사랑이냐 옥좌냐. 대비가 던진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 끝이 옥좌를 잃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같은 시각 홀로 별채에 남겨진 초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내의 약졸한 바람과 같고 임금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은 법.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지요. 그녀는 치마끈을 고쳐 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성초희. 언제부터 사내의 손길을 기다렸다고 이리 처량하게 구는 게냐.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임금의 변덕에 달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나인에게 부탁하여 붓과 종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무언가를 적고 지우고 또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상소문도 목숨을 구걸하는 탄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방 시절부터 갈고 닦았던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야기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재미있고도 날카로운 이야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똥싼 기생이라는 오명을 이제 자신과 어쩌면 그 바보 같은 임금까지 지켜낼 방패이자 창으로 만들 참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그 사내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발칙하고도 대담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대비의 최후 통첩을 받은 임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용상에 오른 이환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습니다. 과인이 한 여인을 마음에 두었소. 그 한마디에 조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짐에게 붓과 먹 대신 흙 묻은 호미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화려한 비단 대신 누더기 옷에 담긴 고단함을 깨닫게 해주었소. 짐이 용상에 앉아보지 못했던 백성의 눈물을 그 여인을 통해 보았단 말이오. 허니 짐은 이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이 나라를 보듬어 나가려 하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영의정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모든 신하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국의 지존께서 어찌 부정한 기생을 곁에 두려 하십니까? 종묘사직이 통탄할 일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정전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소복 차림의 성초희가 그 모든 위압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초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도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 있던 누런 덩어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붙은 똥덩어리였습니다. 헉! 경악스러운 광경에 신하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초희는 그것을 손에 든 채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옵소서 대신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혐오하고 불경하다 말하는 바로 그 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어전에서 이것을 싸질러 만인의 조롱거리가 된 기생 성초희입니다. 허나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의 눈앞에 보란 듯이 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뒤로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제 배를 불리고 앞으로는 충신 인양군은 여러분의 구린내는 과연 이것보다 향기롭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 요망한 것. 며칠 전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할 쌀을 내어달라는 전하의 청을 곳간이 비었다며 거절한 판서 대감. 그대 집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가 쥐떼가 들끓는다지요? 또 자신의 아들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반대팔을 모함한 저 대감은 어떻습니까? 제 똥은 냄새라도 나지만 당신들의 똥은 썩어 문드러져 이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초희의 외침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위선자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말들은 단순한 궤변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이환에게 들었던 조정의 비밀들이었고 기생 시절 귀동냥으로 들었던 저작거리의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명을 역이용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전하, 초희는 이환을 향해 돌아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신첩의 진심입니다. 이 더러운 똥과 같은 신첩이 감히 전하의 곁을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허니 부디 신첩을 버리시고 성군이 되시옵소서. 그 눈물 어린 간청에 오히려 마음이 움직인 것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그들과 달리 자신의 치부를 무기 삼아 군주를 위해 직언하는 기생의 모습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환은 용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 들린 똥덩어리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짐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초희의 손을 굳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짐은 너의 그 썩은 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향기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 짐의 곁에서 너의 그 향기로 이 나라의 썩은 내를 몰아내주길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내와 가장 낮은 여자가 그 모든 오만과 편견, 위선과 모략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서로의 구원자가 되기로 한 굳은 맹세였습니다. 그날 인정전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두고두고 야사에 기록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생의 요망한 궤변이 조정을 홀렸다고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는 위선에 가려진 진실을 꿰뚫은 통쾌한 일침이었다며 무릎을 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을 기점으로 조선의 궁궐에 아주 새롭고도 발칙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환은 초희를 후궁으로 삼겠다는 약조를 지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기생 출신 후궁은 불가하다며 드러누웠고 대비는 곡기를 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때마다 초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마마 굶지 마시옵소서. 대신 이 쓴 쑥물을 드시고 속을 푸시옵소서. 기생년 때문에 속이 쓰리실 테니 이열치열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능청스럽게 쑥물을 들이미는 초희의 배짱에 대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가도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에게는 또 어땠을까요? 대감 그리 뻣뻣하게 구시면 허리 다치십니다. 제가 기방에서 배운 비법으로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기생의 손길이 싫으시다면 저작거리 용한 침쟁이라도 소개해드리지요. 천하의 영의정이 그녀의 농에 얼굴을 붉히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궁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초희는 결코 순종적인 후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할 말은 하고 아니다 싶은 일에는 고개를 저을 줄 아는 성초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환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이후 조정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환은 더 이상 신하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초희가 들려주는 저잣거리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탁상공론이 아닌 백성의 삶에 와닿는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초희는 때로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때로는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이환과 초희는 궐 밖으로 잠행을 나섰습니다.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서 이환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너의 꿈은 이 작은 궁궐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세상을 유람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초희는 지게에 가득 실린 채소를 파는 안악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전하, 세상 구경이 별것이겠습니까? 저들 웃음 속에 또 눈물 속에 세상이 있는 것을요. 저는 지금 전하와 함께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재미있는 세상을 구경하는 중입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이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이렇게 저작거리 구경이나 시켜주십시오. 임금님 지갑은 두둑할 테니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 더 좋고요. 아셨지요, 서방님? 서방님이라는 간지러운 말에 만백성의 지존인 이환의 얼굴이 소년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얼른 초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똥싼 기생과 얼음 임금님이 만들어갈 새로운 조선의 역사는 바로 그 손. 맞잡은 길 위에서 유쾌하고도 따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